이론 뽀개기 1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물권법을 하는데요. 자, 부관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부관. 개념 요소 3가지. 법률행위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할 것, 장래 발생 사실일 것, 당사자가 부과할 것. 조건이 있었고 기한이 있었죠. 자, 조건.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것. 종류. 정조건이 있었고 해지 조건. 정조건은 조건의 성취가 되면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고요. 해지 조건은 조건의 성취가 되면 법률행위 효력이 소멸합니다. 자, 정조건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 대금 완납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매매. 해지 조건 약혼 뇌물 수수.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 그랬죠. 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 가단 어수. 가족법상행위, 단독행위, 엄수행위. 예외 단독행위 중에서 유언, 유증, 채무면제 조건 붙일 수 있습니다. 가장조건 151조 1항 불법조건 조건 자체가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 2항 3항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조건부 행위 효력 148조 조건부 권리 침해금지. 149조 조건부 권리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150조 반신의 행위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조건 성취를 방해하면 상대방은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조건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치게 반하여 조건을 성취하면 상대방은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147조 1항 정조건이 성취가 되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2항 해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3항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의한다. 기한, 장래 발생 여부가 확실한 거, 시기종기, 확정기한, 불확정기한. 특히 불확정기한과 조건의 구별, 법률행위의 부관이 그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면 이행하고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돼 조건.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이행을 해야 돼. 그러면 기한. 그럼 조건부 행위 효력 148조 준용 기한부 행위 효력 148조 준용 기한부 권리도 침해하면 안 되고 149조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한 도래 효력 시기가 도래했다 그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종기가 도래했다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무조건 장래요. 절대로 소급표가 인정되지 않는다. 기한의 이익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는 못한다. 기한이익 상실 사유 중에 특약 두 종류가 있다. 정조건부 특약과 형성권적 특약. 그 중에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 부관 일단 조문 및 기본되는 판례를 암기하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 기억하세요. 자, 물권법을 합니다. 자,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봤던 게 법률행위 효력 요건이었어요. 그리고 법률행위가 효력 요건을 갖추게 되면 당연히 그 법률행위는 유효가 되는데 유효가 된다는 게 뭐예요? 권리가 변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변동되는 권리 크게 재산권과 가족권이 있고요. 재산권에 물권과 채권이 있습니다. 그중에 물권이 이제 우리 두 번째 시험 범위가 되는 거죠. 자, 이 물권은 총론과 강론으로 나눠져 있고요. 총론은 물권의 기초, 보통 물권 일반론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보통 한 4가지 정도가 시험 문제 나와요. 하나가 물권의 종류와 관련된 일물일권주의. 그 일물일권주의 예외. 물권의 객체와 관련해서 물권의 종류가 아니라 물권의 객체와 관련해서 즉 물권의 종류와 관련된 물권 법정주의라는 거예요. 물권 법정주의 민법 185조 세 번째 물권이란 권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력이 있어요. 이걸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라고 부르는데요. 물권이 우리 민법에 8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7개가 우리 시험 범위에 나오는데 그 개개의 물권은 강론 가서 보는 거고요. 그 물권이라는 놈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력이 있어요. 이걸 이제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라고 하는데요. 2가지가 나와요. 하나가 우선적 효력이고 또 하나가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총론에서는 4파트 정도가 시험 문제 출제가 돼요. 물론 이제 이걸 보기 위해서 물권의 뜻이 뭐고 특징이 뭔지 이런 것도 보게 되지만
시험 문제 다 주로 나온 건 요 네 가지고요. 그 중에서 특히 물권적 청구는 거의 매년 출제가 되면서 강론에 있는 점유권과 또는 소유권과 결합해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강론에 가면 점유권이 나오고 소유권이 나오는데 그 점유권 소유권에도 물권적 청구 파트가 있어요. 그거하고 이제 결합해서 문제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가 물권 변동론이라고 해서 우리민법 186조와 187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186조와 187조는요. 특히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련해서 예컨대 토지 소유권 변동과 관련해서 등기해야 되느냐, 등기 안 해도 되느냐, 등기 여부, 요거와 관련된 거예요. 요거 일단 대단히 중요하고요. 등기와 관련된 게 또 나와요. 등기와 관련된 게. 근데 이 등기와 관련된 건 우리가 2차 과목에 보면 부동산 공시법령에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받침이 돼야 돼요. 2차 과목의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말 그대로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법을 물어보는 거고요. 민법에서는 그걸 토대로 등기와 관련된 대부분 판례를 물어봐요. 왜 등기를 둘러싸고 당사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 법원이 어떻게 판결하고 있는가, 요거를 주로 물어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집중해서 나오고요. 부동산 물권 변동이 뭐예요? 취득, 변경, 소멸이잖아요. 그죠? 그 중에 마지막 소멸. 이 소멸 사유로 우리민법이 특별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191조. 혼동이라고 해서. 이게 어떤 건지 살펴보면 돼요. 근데 이제 물권 총론이 끝이 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적게 나오면 한 문제, 많이 나오면 한 네 문제 정도 들쭉날쭉합니다. 한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보통 이제 두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많이 나올 땐 네 문제까지도 총론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총론에서 물권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숙지한 다음에 강론에 가서 우리 시험법에 있는 7개의 개개의 물권이 어떤 것들인지 이제 그런 걸 살펴보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총론의 첫 번째, 물권의 기초, 물권 일반론이라고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권 일반론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지만, 물권이 뭔지는 알아야 되죠. 그죠? 물권이 뭐예요?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인데, 지배가 뭘까요? 사용하는 거. 내가 직접 물건을 사용하는 거. 내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 자동차 물건이죠. 소유하고 있어.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 운행할 수 있어요. 수익할 수 있어요. 빌려주고 돈 받을 수 있어요.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처분. 요 세 가지를 합쳐서 보통 지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배를 할 때 당연히 그 물건은 현재 존재해야 되죠. 그 다음 내 물건과 다른 사람의 물건이 구별이 가능해야 되죠. 특히 땅 같은 거 어때요? 지적도상의 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내 땅, 네 땅이 구별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독립, 별개의 물건이다 이런 뜻이에요. 별개. 요건 구별한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구별. 네 거냐 내 거냐 구별하는 거고. 그 개개의 물건이 따로따로 별개의 물건이 된다. 요거를 현존, 특정, 독립이란 말을 씁니다. 당연히 이렇게 현존, 특정, 독립의 물건을 직접 지배한다는 거, 이거는 타인 도움이 필요 없다 이런 뜻이에요. 당연하죠. 내가 내 물건 누구 승낙이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죠. 배타적이라는 건 독점한다는 뜻이에요. 당연하죠. 내 물건은 나만. 그 다음에 절대적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직접적, 배타적, 절대적. 자, 이 직접적, 배타적, 절대적이라는 말은 반대 개념이 뭐예요? 직접적, 간접적이죠. 반대가. 배타적은 비배타적. 절대적은 상대적 이렇게 부르면 되죠. 물권은 직접적, 배타적, 절대적 지배권인데 반대로 간접적이며 비배타적이고 상대적 권리가 있어요. 뭐냐? 채권.
채권은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뭐뭐 하라. 청구하는 권리예요. 다시 한번요. 채권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뭐뭐 하라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이 뭐뭐 하라 이게 급부라고 불러요. 뭐뭐 하는 거. 급부. 그러니까 결국 채권은 급부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 채권자는요. 채무자한테만 돈 갚으라고 할 수 있죠. 채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돈 갚으라고 주장할 수는 없죠. 이렇게 특정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그걸 상대적이라고 합니다.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잖아요. 절대적. 채권은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 상대적.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채권은요. 채무자한테 야, 돈 갚아라 했을 때 채무자가 갚아야 만족을 얻어요. 그죠? 채권이 만족을 얻으려면 채무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권은 누구의 도움이나 협조가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근데 채권은 채무자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채권은요. 독점성이라는 게 없어요. 이 독점성이란 말은 이런 거예요. 을이 갑에게 100만 원 채권이 있고 병이 을의 갑에게 200만 원 채권이 있을 때 변제기가 똑같다면 평등해요. 을하고 병은요. 여러분이 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을하고 병한테 100만 원, 200만 원을 빌렸는데 갚는 날짜가 똑같아. 그럼 여러분은 갚는 날짜가 됐을 때 누구한테 먼저 갚아야 돼요? 을에게 먼저 갚을 수도 있고요. 병에게 먼저 갚을 수도 있죠. 그럼 을하고 병은 우선권이란 게 없잖아요. 평등한 거야, 지위가. 나만 먼저 갚아라. 나만 독점해서 나한테만 갚아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은 비배타적이고 비독점적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권의 의의를 통해서 물권의 특징을 채권과 비교해서 이해를 해 두시되 특히 직접적이라는 말, 배타적이라는 말, 절대적이라는 말 특히 그 중에서도 직접적이라는 말, 절대적이라는 말 이걸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물권의 객체는 물건인데요. 물건은 우리 민법에서 유체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해놨습니다. 그 물건을 부동산, 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이렇게 규정해놨어요. 우리 민법에. 다행히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일단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라고 일단 생각하시고요. 따라서 자 소유권은 물건입니다.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권리 중에 물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상권이나 전세권 이 자체도 물권이에요. 권리입니다. 근데 이게 저당권이라는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외죠. 그러니까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 원칙이다. 예외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되는 경우가 혹 있을 수 있다. 그 다음 이 물권의 객체와 관련해서 일물 일권주의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물권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배타성 독점성으로부터 당연히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만 있어야 한다. 라는 원칙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만 있어야 한다. 그게 일물 일권주의입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의 물건의 표준을 정해야죠. 자동차 한 대, 두 대, 옷 한 벌, 두 벌,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와 같이 물건 하나하나를 정하는 표준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부동산입니다. 자, 부동산이 뭐냐? 토지와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에요. 정착물이 뭐예요? 토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물건이죠. 자, 이때 이 정착물 두 개가 있어요. 건물하고 건물 이외의 정착물이 있어요. 이렇게 나눠요. 건물 이외의 정착물 뭐가 있어요? 나무 같은 거, 수목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이때 건물은 독립한 부동산입니다. 건물은 토지와는 별도의 독립한 부동산입니다. 반면에 건물 이외의 정착물은요.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입니다.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독립한 부동산은 두 개입니다. 원칙적으로 토지하고 건물. 자, 그러면 토지는 개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건물은 개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를 먼저 해결해야 일권주의가 의미가 있겠죠. 자, 토지는 어떻게 판단해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옛날에 이제 지적법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 법에 의해서 지적도를 작성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적도에 이렇게 선으로 구획을 해놨잖아요. 그 구획된 하나하나의 지역, 이게 필이 되는 거예요. 구획된 하나의 구역. 지적도상의 선에 의해서 다른 곳과 구별되는 하나의 구역. 이걸 필이라고 봅니다. 필 단위로 판단합니다. 등기법이 아니고요. 공간정보법에 의해서 작성된 지적공부. 지적도상의 필 단위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법에 의해서 공간정보법에 의해서 적법한 분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토지 중 일부만 소유권 보전 등기할 수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일단 필지를 나누고 분할 등기하라는 거예요. 필지를 나누지 아니한 채 분할 등기가 일단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죠? 무효라고 판례가 얘기하잖아요. 즉 토지의 개수는요. 등기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등기부로 지적도로 판단하는 걸 잊지 마세요. 건물은 법은 없고요. 동단위로 판단합니다. 동단위. 특히 건물의 경계는 상식상 사회통념 문제가 상식이라 그랬죠. 그 상식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고 있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현실적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특정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토지는 필단위, 건물은 동단위로 개수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일물일권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물일권주의라는 건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만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요. 세 가지를 의미하게 돼요. 구체적으로 하나는 하나의 물건 전체에 하나의 물건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의 물건의 일부의 물건이 있으면 안 되겠죠. 두 번째, 물건이 여러 개라면 물건도 각각 있어야 되니까 여러 개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 개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이 성립하면 안 되죠. 그죠?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로 하나의 물건 전체에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있어서도 안 되겠죠. 이게 일물일권주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다만 필요에 따라서 그 일물일권주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당연히 일물일권주의 예외는 일물일권주의 구체적 내용 세 가지 각각의 예외가 있겠지.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의 물건 일부에 별도의 물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죠? 물건이 하나가 있고 전체에 하나의 물건이 있고 그 일부에 또 물건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일부에 별도의 물건이 인정되는 경우 중에서 두 개. 일필토지 일부와 일동 건물 일부에 별도의 물건이 인정되는 경우. 그 중에서도 요거 일필토지 일부에 별도의 물건이 인정되는 경우. 잘 나옵니다. 다음 중 물건의 객체와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했을 때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자, 먼저 일필토지 자체 일부. 땅이 하나 있고 그 일부 평면적으로 여기에 용익물권이라는 게 가능합니다. 자, 우리 민법상 용익물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 구분이상권이라고 땅이 하나 있고 그 땅의 지표는 사용하지 않고 그 땅의 일부인 지하나 지상의 특정 공간만 사용 수익하는 권리. 이 구분이상권입니다. 네, 가능하죠. 토지 자체 일부에 용익물권이 가능하고 또 공간적 일부에 토지에 이렇게 입체로 봤을 때 토지 지표와 상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일부에 대한 구분상권이라는 거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좀 전에 봤던 거 있죠. 토지 일부인 건물 이외의 정착물. 건물이 이제 독립한 부동산이니까 따로 따지면 되는데 건물이 아닌 정착물들은 토지 일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들 중에서 토지와는 별도의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
이런 건 따로 떼서 토지와는 별도의 물건으로 취급하자 해서 나온 게 세 가지. 하나가 수목의 집단, 나무 한 1000그루 이런 거. A라는 수종의 나무 1000그루. 이게 수목의 집단이야. 이 수목의 집단은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등기가 가능하며 이렇게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존등기라는 건 등기부를 새로 만들고 최초로 소유권 등기를 해. 이게 보존등기야. 이렇게 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면요. 별도로 토지와는 별도로 독립해서 소유권이라든가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무 1000그루 수목 20단, 나무 1그루 수목, 미분리고 하실 아직 수확하지 않은 사과 따위는 이름표를 붙여서 이름표 소유자가 누구 편말을 세우고 자 나무 1000그루가 있는 야산에다가 울타리를 세우고 울타리 입구에다가 편말을 설치하고 소유자 갑 이렇게 이름표를 붙이는 방법 등에 의해서 건물 이외의 정착물 지상물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건물 이외의 정착물의 소유자가 누군지를 알리는 방법 이게 명인 방법이에요. 책에다 이름 썼어 이런 것도 이름 명인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명인 방법에 의해서 소유권의 개체가 될 수 있고요. 농작물 마지막이에요. 농작물은요 무조건 경작자 소유라는 걸 잊지 마세요. 내 땅에 경작했다, 나무 땅에 경작했다, 무단으로 경작했다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무조건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고요. 특히 경작자는요 명인 방법도 필요 없어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 그 경작자가 명인 방법도 갖추지 아니한 채 취득한 농작물을 팔았을 때 그 농작물을 산 사람 이 사람은 명인 방법을 갖추어야 그 농작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라는 게 판례예요. 결과적으로 농작물에 대한 별도의 소유권을 우리 대법원에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일동건물 일부 자, 1필토지 일부는 지금 박스를 쳐가지고요. 중요한 거 따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일동건물 일부는 소유권 가능한데요. 구분 소유권이라는 게 있어요. 아파트 소유권. 각 코마다 소유권 있잖아요. 그게 구분 소유권이에요. 또 용익물권 중에 전세권이 가능합니다. 이게 첫 번째 예외고요. 자, 두 번째 여러 개의 물건에 하나의 물권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특히 니은, 갑이, 돼지, 100마리를 을에게 맡기고 돈을 빌리면서 만약에 돈을 갚지 못하면 돼지 100마리 소유권을 넘겨 이렇게 약속을 했다. 갑이 기르는 돼지 100마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면서 을에게 맡기고 돈을 빌리면서 돈을 못 갚으면 돼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을은 갑이 돈을 갚지 못했을 때 돼지 100마리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요. 을은 현재 갑이 돈을 갚지 아니하면 돼지 100마리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걸 우리 대법원이 동산양도담보권이라고 불러요. 을은요, 갑이 제공한 돼지 100마리에 대해서 동산양도담보권이라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때의 동산양도담보권, 대법원이 인정하는 물권인데 돼지 100마리니까 100개냐? 아닙니다. 하나의 동산양도담보권을 갖게 됩니다. 이때 돼지 100마리를 집합물이라고 보통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집합물. 이렇게 여러 개의 물건을 묶어서 하나의 물건을 성립하는 예외가 있고요. 세 번째 예외가 하나의 물건에 수개의 물건이 인정되는 경우. 예컨대 내가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데 101동 101호 은행에서 돈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해주고 저축은행에서 돈 빌리면서 또 저당권 설정해주고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면서 또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그러면 내 아파트 하나에 저당권 3개가 있잖아요. 이게 가능하잖아요. 하나의 물건에 수개의 물권이 인정되는 예외가 있을 수 있더라. 이렇게.
물권법 총론에서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게 물권의 객체와 관련된 일물 일권주의 및 그 예외. 특히 하나의 물건 일부의 별도의 물권 인정되는 토지 일부와 건물 일부. 요거 꼭 좀 정리해 주시고요. 세 번째, 이제 물권의 종류가 나왔는데 물권은 종류가 몇 개 안 돼요. 민법에 8개 있다 그랬죠. 자, 이유는 185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법은요, 물권이라는 권리를 함부로 만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권은 그 종류를 법률이나 관습법으로만 만들 수 있는데요. 이 관습법이 뭐냐? 그냥 대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법원. 내가 아무리 관습법이라고 주장해봐야 소용없고요. 대법원이 인정해야 관습법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물권이란 놈은 법률 또는 관습법 이외에는 함부로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이걸 물권 법정주의라 하고 강행 규정입니다. 위반하면 무효가 됩니다. 자, 185조 조문 확인했고 간단히 해석을 해봅니다. 자, 규정은 강행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185조에서 말하는 법률이 뭐냐? 법률은요, 광의의 법률과 협의의 법률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협의의 법률을 말합니다. 협의의 법률이란 국회 제정법만을 말합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 이게 협의의 법률이고요. 형식적 의의 법률이라고도 합니다. 185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바로 요 협의의 법률, 형식적 의의 법률을 말합니다. 관습법은 아까 대법원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어쨌든 이렇게 민법 등 국회가 만든 법이 인정하거나 또는 대법원이 인정하는 것 이외에는 물권으로 인정을 안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는 구체적으로 종류강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종류강제라는 건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또 하나가 법률이나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물권이라 하더라도 내용을 바꾸면 안 돼요. 내용 바꾸면 안 됩니다. 예컨대 소유권은요,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권리인데요. 사용 수익권만 있는 소유권, 처분권만을 내용을 하는 소유권, 이런 거 안 돼요. 그래서 소유권의 내용인 사용, 수익권 등을 완전히 포기했다라는 말은 갑이 소유권 중에서 요구만 팔아넘긴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처분권만 가지고 있을게. 너는 사용 수익권만 가져가. 이런 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물권 법정주의에 반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종류 강제와 내용 강제 두 가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밑에 거는 나중에 볼 거예요. 관습법상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거. 자, 법률이 인정하고 있는 거,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게 8개가 있고요.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그중에 분명 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은 지상권이라는 곳에 가서 볼 거고요. 동산 양도담보권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보시고 밑에 주의를 암기합니다. 당사자들이 함부로 주장했다가 이런 권리를 인정해 주세요. 이런 물권을 인정해 주세요라고 주장했다가 그래서 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이 185조에 의해서 이런 권리는 인정할 수 없다. 라고 판결해 준 게 4개가 있습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잘 나옵니다. 온, 사, 공. 온천수에 대한 독점적 권리 인정 안 해줍니다. 관습상 통행권, 사도 통행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가끔 신문기사나 뉴스에서 동네 주민들이 잘 다니고 있던 통로를 땅 주인이 갑자기 막아버리는 경우 있죠. 그때 동네 주민들 인터뷰하면 뭐라 그래요? 수십 년간 통행했던 도로를 막아버렸다.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 그때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사도통행권, 관습상 통행권. 근데 우리 대법원은 이런 권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사실상 소유권 또는 소유권에 맞먹는,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186조 가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내가 부동산을 샀는데 돈 다 줬고요. 열세 받아서 현재 내가 살고 있어요. 사실상 내 거야. 근데 내 이름을 아직 이전 등기 안 했어. 그러니까 사실상 내 거지만 나는 소유권을 주장을 못 해요. 근데 주장했어. 사실상 내 거야. 사실상 소유권이 사실상 내 소유야까지는 괜찮아. 근데 나는 이 아파트에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 이건 안 된다라는 거야.
사실상 내 거야, 소유야, 내 소유야까지는 괜찮아.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는 법적으로 이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어.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판례가. 마지막, 근린공원 공원 이용권. 공원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 인근 지역 주민에게 독점적으로 그 공원을 이용할 걸 이런 거 인정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대법원에 이렇게 네 가지 은사사공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권 총론 기초 파트에서 총 네 가지가 나온다 그랬는데요. 네 개 정도가. 그 중에 두 개, 일물 일권주의와 물권 법정주의라는 것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정리해 드린 것만 반복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권의 효력이라고 해서 일반적 효력 두 개가 나온다 그랬죠. 요 일반적 효력 두 개는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